산샤댐 얘기를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계속된 폭우 속에서 중국의 수재민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산샤댐 붕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중국에서는 야 산샤댐이 뭐 붕괴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이 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다뤘었는데 최근에는 뭐 관영 TV나 뭐 이런 쪽에서도 다루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야, 3차 홍수는 지나갔다. 이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초당 유입량이 뭐 29,000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방류량은 38,000 정도 되니 뭐 9천 정도 더 많이 방류가 돼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물론 하루에는 좀 물이 많은데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제 이런 입장을 중국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의 입장이고 네. 실제로 우리가 상황을 좀 직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에서는 이제 대규모 이제 폭우가 오고 이게 홍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뭐 5월 말, 6월 달부터 이게 예견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고처에서도 뭐 6월 29일 또 그 전에도 훨씬 전에도 많이 다루고 했는데 27일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문제는 뭐냐? 중국이 괜찮다. 중국 정부는 괜찮다. 또 네티즌들이나 중국인들은 당장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무너지게 되면 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이긴 합니다. 분명히 서로 입장은 다를 거예요. 중국은 좀 더 약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일반 네티즌들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 언론에서도 다를 정도가 되면 뭔가 조금 문제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수위를 보면 뭐 175m인데 그 한 10m 전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보면 28일 날 162m, 그 다음 29일 날은 163m. 뭐 162, 161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위가 되면 적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175m를 넘어서고 높이가 181m거든요. 그러니까 저 키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럼 혹시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댐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근데 반드시 181m가 되고 뭐 175m가 된다고 해서 붕괴는 안 됩니다. 다만 엄청난 수압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댐은 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붕괴된다 뭐 이런 쪽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아까 우리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네. 산샤댐 붕괴보다 더 큰 위험이 몰려온다. 근데 지금 이 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 기상청 같은 중국의 텐치망이 야 9월 달에 태풍이 8월 이후에 한 6개 정도 오는데 3개 정도가 8월에 집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강력한 비를 몰고 오면 상당히 산샤댐이 수위가 좀 더 높아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산샤댐이 이제 붕괴가 될까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잖아요. 세계 최대 댐인데 우리나라 강물의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물의 2배의 양이 여기에 담수가 되어 있어요. 실로 엄청난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이 방류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안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갑자기 중국에서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미디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인 미디어 단속을 해서 뭐 3만 1,000개 SNS 계정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했나 보면 대부분이 이거예요. 남부지방의 폭우나 아니면 지금 산샤댐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샤댐이 상당히 좀 엄청나게 많은 물이 유입이 되고 있다. 시쳇말로 그 올림픽 수영장 있죠. 24개를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단 1초 만에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그보다 많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홍수까지 겹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산샤댐이 이제 방류를 계속해서 인후위성이나 아니면 뭐 우한, 난징 이쪽에서 피해가 속출하잖아요. 우리 아까 MC님께서 뭐 우리나라 인구의 만큼의 숫자가 지금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우리한테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제주 쪽에는 약간은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360km 정도 동중계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저염분 해수가 밀려오게 되면 우리 뭐 물고기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장들이 있죠. 이쪽에 약간 피해는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붕괴가 되지는 않고 많은 홍수가 난다면 이 부분은 아주 큰 피해는 아니에요. 이제 일시적인 그런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댐 붕괴가 가져올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샨샤댐 하면요. 그 미중 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만에서 정말로 이제 미국이 대만을 많이 좀 막 침공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만을 때리게 되면 대만의 숭펑 순환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산사댐 근처까지 거리예요. 도달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 숭펑 미사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숭펑 미사일로 때릴 것이다. 실제로 중국도 이걸 가정을 하고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응책은 있죠. 그만큼 샨샤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갑론을박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중국 네티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여러분들이 잘 피하세요. 이런 논조로 해서 중소미디어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관영 매체들도 큰 관영 매체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상당히 좀 상황이 좀 이전보다는 좀 악화됐다. 그리고 1인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좀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산샤댐이 지금 이게 구글어스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이게 초기예요. 초기에는 댐이 이렇게 2.3km 길이가 반듯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구글 하다는 거죠. 이게 산사댐이 강력한 수압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게 아닌가. 얼마나 많은 양이 담겨져 있으면 이게 담겨져 있으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샨샤댐 때문에 지구가 이런 자전하는 속도가 약간 좀 기울어졌다, 뭐 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양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댐이 붕괴가 되면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되냐면 자, 다음 준비된 자료. 이게 네. 샨샤댐 붕괴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댐이 붕괴가 되죠. 이런 영상이 SNS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상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위험을 조장하고 또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지도부를 향해서 또 화살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국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산샤댐이 붕괴가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초반에는 시속 100km로 우한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한까지 가는데, 이창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도달을 해요. 이 창이 10m 물 아래로 잠기는 거죠. 그쪽이 협곡 지역이에요. 이창시에 있는 협곡 지역 3개가 모여서 이 산사댐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쫙 몰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속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한시에는 한 10시간 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한시는 5m 아래로 잠기는 거죠. 근데 우한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좀 더 퍼져나갑니다. 협곡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샹하이까지 내려가는데 기존에는 뭐 샨샤댐에서 샹하이까지 가는데 그건 한 달 가까이가 걸렸다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샹하이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샹하이 쪽에 그 원전이 9기가 있어요. 이 원전 9기가 이제 침수가 되게 되면 이제 원자로가 뭐 냉각 기능이 작동이 멈추고 그러면 핵의 연료가 녹아내리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방사능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그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류에 보면 뭐 아주 전략 자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네. 거의 한 중국 그 군인들의 거의 한 45%가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사실 군대 피하기도 어렵지 일반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런데 사실 모든 힘을 쏟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뭐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붕괴는 잘 안 될 거예요.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 세제곱미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가정을 해서 이 붕괴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댐 붕괴는 우리가 이제 걱정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제 태풍이 정말로 세계가 몰려와서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온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때도 이제 댐이 뭐 일부는 유실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제 산샤댐이 정말로 한꺼번에 툭 터져버린다 이런 네. 현상은 발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미중 간의 분쟁이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라운드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만을 적극적으로 권력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하면서 이제 홍콩은 우리 손아귀에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죠. 도와줄 수 있고 뭐 홍콩 보안법 했던 인사들을 미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군대를 뭐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대만은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야욕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는 대망을 먹어보겠다 해서 뭐 대망 침공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간혹씩 나오거든요. 과연 대망 침공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대망을 강하게 침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최대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 경기는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 숭펑 순환 미사일로 딱 그 지점까지가 산샤댐 거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숭펑 미사일로 때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뭐 강력하게 쳐들어 들어가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만을 침공하고 뭐 남중국해에서 아무리 뭐 강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대망은 어렵다. 만약에 대만을 뭐 혹시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이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샨샤댐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거의 한 73% 이상이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기타에서 한다면 이제 스톡스넷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샨샤댐 붕괴를 조장할 수는 있겠어요. 이게 그때 이란의 그 원심 분리기 청계 폐기할 때 이때 이 스톡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이게 산샤댐을 붕괴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이 아니고서는 산샤댐 붕괴가 너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당사자보다 주변인들이 더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샨샤댐 붕괴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국고처 이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경제 채널에서 이 국제정세 얘기를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좀 어리둥절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께 잠시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괜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샨샤댐 붕괴를 또 투자 아이디어로 잠시 후에 또 연결을 네, 연결해 해주신다고 주시죠. 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면 왜 송관종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정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난 24일 날 폐쇄된 휴스턴 총영사관이 이 여우 사냥의 근거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이 여우 사냥이 뭔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국에서 한 300년 전부터 여우 사냥이 진행이 됐어요. 네. 결국은 민가를 침입하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여우 사냥을 진행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여우를 발견한 여자분에게 여우 꼬리를 준다는 그런 또 풍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우 사냥이라는 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 지금 4조 달러 미국하고 거래하면서 벌어들였는데 1조 달러는 위안화 방어하는 데 썼고 3조 달러가 있는데 이 3조 달러가 지금 곳곳에 숨어들고 또 해외로 반출을 시키면서 많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외로 들고 나간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송환시키고 돈을 좀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게 여우 사냥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뭐 반체제 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들 기밀을 뭐 누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당신 아버지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해. 빨리 와 해서 갈 거야 말 거야. 안 가면 죽음을 선택해. 아니면
본국으로 송환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우 사냥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휴스턴 주재 영사관을 총영사관을 폐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저들이 벌인 일을 보자고요. 저들이 보면 중국의 군용기가 야간에 대만 방공 식별구역으로 최초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인트 스타스를 띄워서 6차례 중국을 감시를 하고 근데 중국이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미중 간의 정세가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푸틴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요즘 시진핑 때문에 힘들어. 좀 그 대두도 좀 사주고 하면 농산물 좀 사주면 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야, 우리가 INF나 아니면 뉴스타스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핵 전략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중국이 군사력이 너무 크니까 그 중국을 좀 끌어들여서 같이 좀 이걸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 낮잖아요. 지금 한 8% 정도 뒤지고 있잖아요. 그런 8% 정도 뒤지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이거죠. 두 가지가 중국과의 그 INF나 아니면 뉴스타트 협정을 중국을 끌어들여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전략이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볼턴 전 보좌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월 달에 북미 간에 좀 협상이 전개돼서 뭔가 또 성과물 하나 만들 것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샨샤댐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샨샤댐이 대만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곧 침공할 것처럼 그런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트럼프가 강력하게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안 하는 이유는 중국이 좀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런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만히 놔둬도 중국은 좀 공국에 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이따 이제 끝에 보시면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니까요. 네. 조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냉전 시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패권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미중 간의 정세가 거의 뭐 세계 정세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이 미중 간의 관계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과 많이 밀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국제 전세가 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잖아요. 그게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그리고 지지율도 한 8% 정도 열세라는 거죠. 자, 그러니 당연히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를 두른 동안에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여름이니까 휴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가를 가는데 이 중국에서는 그 현직과 또 원로들이 모여서 베이다이어에서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요. 이제 이걸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하는데 이 전에 중국에서 금융사 200조 원 규모의 금융사 9개를 자산을 몰수를 했다고요. 경영권을. 그게 어떤 곳이냐면 바로 정칭홍 이 장점인계의 최측근이죠. 이 사람을 상대로 겨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뭐 자연재해로도 괴롭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게 좀 권력이 좀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상당히 좀 우리 여름휴가 지내는 동안에 장점인계 그쪽에서 분란 일으키지 마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제 갑자기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하고 또 청도 총영사관 폐쇄하고 난 후에 잠잠하고 언론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야, 홍콩인들 망명 요청하라면 망명 시켜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원에서는 드디어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만 침공하면 우리가 군사 개입을 하겠다.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중국이 뭐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미국은 뭐 항모를 2척이나 투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항모를 2척이나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실제로 뭐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반중국 정서를 자극을 해서 지지를 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중국도 이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야, 이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면 그래도 수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야, 트럼프 봤더니 이빨 빠진 호랑이네. 그래서 한번 건드려봐도 되겠어 해서 홍콩 문제도 건드리게 되고 지금은 이제 지구전을 한다. 우리는 좀 국궁열 풀 때 마오쩌둥이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 쉽게 말해서 치고 빠지기식 유격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또 우리는 또 빠져나와서 또 살피고 이런 식으로 좀 지구전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공략하느냐 주로 남중국해를 또는 대만 해협을 많이 기동 훈련하고 새로운 무기를 투입을 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꾸 이쪽에 혹시 대만 때리게 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줄 거야. 또 남중국해 얘네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각종 부분에서 많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달러 패권의 아성의 도전하는 중국이에요. 지금 보면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 거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쪽에서 이번 위안화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줄 테니까 한번 거래해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러 패권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위안화 패권을 좀 더 위상을 높여보자. 이게 디지털 위안화거든요. 근데 가상화폐와는 좀 달라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쪽에 이용이 되냐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이런 쪽에 미국의 공격을 받는 쪽 이런 사람들한테 야 위안화 안정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써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1대1로 있잖아요. 1대1로 중앙아시아 뭐 또 아프리카 이쪽에 그 1대1로를 형성했잖아요. 근데 1대1로 형성한 나라들한테 뭐 인프라 구축해주고 하면서 야 만약에 이거 못 갚으면 경영권 우리가 인수할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인수했고 콩고 공화국의 그 히토류 있죠. 히토류를 다 중국이 다 가져와 가지고 세계 90% 이상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난 5월, 6월 달부터 계속 히토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긴 할 텐데 이런 식의 어떤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움직임이 좀 기민해진다. 그래서 1대1로를 뭐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나 미국의 공격을 받는 국가들에게 위안화를 자유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위안화까지 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우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도 언제 중국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죠. 유럽에서도 야 사이버 공격 하는 너희 제재할 거야.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 국경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분쟁 지역 카슈미르 지역인데 이쪽에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이쪽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여기 우리 땅 그리고 미국하고 같이 뭐 자원을 개발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하는 데가 뭐냐면 점 9개 찍어 놓고 여기는 우리 땅 이게 바로 구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베트남은 아니다. 우리 땅은 여기까지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또 말레이시아나 브루나이나 뭐 필리핀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제화 효과가 될 수 있고 서로 아주 중요한데 최근에 기동 훈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패권에 지속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중국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 송관종 대표님께서 이러한 국제 정세를 통해서 히토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의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국고처 사부 애청자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내용 진입을 합니다. 투자 전략과 함께 유망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보시면서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다면 짚어주시죠. 나스닥 그 마가 기술주들이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가 실적 좋아지면서 마지막 불씨는 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21선을 무너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잘 보라. 대신 전체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대선 전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릴 거예요. 뭐 지금까지 흐름 보면 뭐 모더나 또 뭐 렘데시비르 뭐 별거 다 갖다 붙여서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 부양책은 이따 방송 끝나고 온라인에서 한번 특강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특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죠. 근데 10월 말에 3차로 모더나가 백신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요. 분명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큰 틀을 잡고 대응하시되 나스닥이 어렵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 기술주들이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실적 발이 약해지게 되면 한번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21선 아래로 빠지는 건 좀 조심하십시오. 대신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나스닥 빠지는 거 보고 대응하셔도 충분하니까 아직은 홀딩 뭐 괜찮은 자리예요. 다만 이제 이게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시면 안 된다 했고 제가 불과 한 달 전인가 그때부터는 사셔야 된다 눌러줄 때 사시면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대 비삼성전자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또 인텔의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삼성 위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삼성과 비삼성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다 쉬어가고 코스피에서 삼성이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뭐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또 아니면 뭐 언택트 관련주들로 약진할 수 있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주로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코스피 대형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코스닥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탄력이 둔화됐어요. 네. 그렇죠? 삼성이 시소 게임을 많이 벌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IT, 바이오. 근데 IT가 쉬어가니 다음 주에는 바이오들이 약진할 거라고요. 근데 바이오주들의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쪽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빠져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뭐 에비엘 바이오나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약진할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대형 바이오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좋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통제가 잘 되고 있지만 아시아 지방이나 아니면 글로벌 보면 상당히 코로나 확산세에 있죠. 그러니까 K 방역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수젠텍도 뭐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 제약주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대신 소부장들은 반도체 투톱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약간 IT가 눌림목을 줄 수 있고 또 눌림목 줬다가 주 중후반 쪽에는 또 한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 빈 공백을 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빼고 네. 무슨 종목 사? 됐고 무슨 종목 이거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말씀도 잠깐 네. 해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유망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가 숨고르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IT 소부장도 쉬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전기차 패권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이 핵종 연합을 하네.
그렇게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약간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IT가 쉬어가면 전기차는 일부 움직이는데 큰 틀에서는 IT와 BT로 나누죠. 그래서 BT 쪽,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일 거란 이야기죠. 근데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세니까 굳이 대형주를 보신다면 비셀트리 헬스케어를 보세요. 그래서 그쪽을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이 그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임상 기대감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쪽을 한번 보자고요. 테마 쪽을 보시면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국고철을 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있죠. 농업 관련주들 또는 뭐 히토류 관련주들을 저점에서 잘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죠. 또 제가 온라인에서 통해서 특강할 때 또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다음 주에 강하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사료나 뭐 대두 관련해서 사료나 아니면 이 장류 업체들이 있죠. 근데 사료 관련주들이 아마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히토류와 사료 관련주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라니냐 현상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니냐 현상은 엘니뇨 현상의 반대인데 만약에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저쪽에서 미국 쪽이나 이쪽 남미 쪽에서 하는 그쪽보다는 이 아시아 쪽에서 재배하는 밀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라니냐 수혜주로 이제 밀 관련 ETF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 네. 이제 금 쪽으로 가죠. 근데 금 관련주나 금 관련 ETF를 제가 매수하시라 그때는 5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투자 전략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잘해서 좋은 종목을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뭐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하고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을 하시고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또 이렇게 좋은 관점에서 공략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